청춘 극장 김내성 1권. 다방골 춘심이. 춘심이가 들어앉는다. 다방골 기생촌에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다. 영민이가 탑골동집을 쫓겨난 지 바로 사흘째 잡히는 저녁 무렵, 다방골 춘심이네 집에서는 땅깨 최달근과 애꾸눈이 박준길이가 술상을 펴고 있었다. 춘심이의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안방을 향하여 "춘심이, 술 한잔 안 따라줄 테야." 하고 아까부터 최달근은 재촉이다. "기생더러 따라달래 그려. 난 기생이 아니야." 안방 경대 앞에서 퍼프로 콧잔등을 두드리면서 하는 대답이다. "어허, 다방골 춘심이가 기생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가, 너무 뽐내지 말고. 사흘 후엔 오창윤 씨의 소실인지 몰라도 아직까진 다방골 춘심이야. 자, 그러지 말고 한잔 따라. 중매비를 너무 박대하면 못 쓰는 법이야." "또 중매비 타령이야? 지긋지긋대라." "그러지 말어. 저도 못 먹고 아끼던 인절미를 옆집 늙은 개한테 떼운 셈이다. 너무 박절하게 그러지 말아라, 얘." 그래서 준길이도 웃고 부엌에서 밥을 짓던 춘심이 어머니도 하하하 하고 한바탕 웃었다. 그때 대문이 찡 열리며 "박춘심이, 천일관에서 왔습니다." 하고 인력거꾼이 들어섰다. "천일관?" 하고 최달근이가 대신 문을 왈칵 열며 "박춘심인 기생이 아니야. 이거 왜들 들락날락하는 거야? 늙은 개한테 떼운 것만도 복통을 할 노릇인데 어떤 잡놈의 개한테 인절미를 또 떼워?" 그래서 집안이 떠나갈 듯이 한바탕 또 웃어댔다. 차부는 희쭉희쭉하며 "날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냉큼 따라가지 못하겠나?" 그때 춘심 어머니가 행주치마에 손을 문지르면서 주방에서 나왔다. "춘심인 요즘 몸이 좀 편치 않아서 나가질 않는다오." "네, 그러셔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애당초 말씀을 하실 것이지. 이건 어두운 밤중에 홍두깨 모양으로." 차부는 주절거리며 나가버렸다. 하하하. 최달근과 박준길은 유쾌히 웃었다. 그때야 춘심이도 웃어 죽겠다는 듯이 허리를 꼬며 술상 옆에 건너와 앉았다. "그저 징그러운 걸 봐선." 그러면서 춘심은 술병을 들었다. 그 춘심이 술 한잔 얻어먹기가 이처럼 힘이 들었어야." 그때 또 대문 소리가 찡 났다. "아니, 또 어떤 잡놈어기가." 하고 최달근은 또 방문을 탁 열어 제쳤다. 난 또 누군가 하고 박주사어른 아니요." 곰보딱지 삼룡이가 주섬주섬 들어온다. "어머니, 아버지 오셔요." 춘심이가 일어서며 아버지를 맞이한다.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소?" 어머니가 부엌에서 얼굴을 비쭉 내밀면서 물었다. "다방골 박주사야 괄세를 하나." 삼룡이가 두루마기를 벗으면서 하는 만족한 대답이다. "그래, 정식으로 혼사가 됐소?" "되다마다 며칠 후에 중기를 내려보내마구 그랬지." "자, 박주사어른 한잔 드시오. 운수가 되기라여 만사 형통인가 봅니다. 자, 축배를 한 잔. 모두가 그저 나리의 덕택이지요." 탑골동에 갔던 삼룡이다. 주위에 꽁꽁 얼었던 곰보딱지 얼굴이 몇 잔 술에 금방 대추알처럼 무르익었다. "돈이나 알게지. 세상에 잘난 놈 있나?" 아들의 혼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된 것을 삼룡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참 미친놈 따보겠어. 이 박삼룡의 돈은 돈이 아닌지 평당 1원씩을 더 준대도 이 박삼룡에겐 땅을 못 팔겠다는 미친놈이 세상엔 있거든." 그러면서 삼룡은 앞탑골 백초시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다. 그러나 태극역 눈길에서 영민이와 승강이를 했다는 대목에서는 아이, 건방진 자식이 종시 길을 비키지 않길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 그 자식의 목덜미를 잡아 눈구덩이에 쓸어놓고 말았지. 하며 팔소매를 걷어보였다. 그까짓 자식 때려 죽이면 어때요? 삼룡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인 준길이의 대답이다. 그이가 뭘 잘못했기에 때려 죽여요. 그때까지 술상 옆에서 잠자코 앉았던 춘심이가 그 어떤 감정을 품은 날카로운 어조로 톡 쏘았다. 준길은 무서운 눈초리로 춘심을 날쌔게 흘기며 넌 좀 가만히 있거라. 되지 못하게. 잘 돼서 그것밖에 못 됐소. 뭐시 어때? 때려 죽이려우? 이것이? 아야! 춘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방바닥에 엎드려졌다. 준길의 그 우악스러운 손바닥이 춘심의 연약한 볼을 찢어지게 내갈겼다. 예, 내버려둬라. 그 한마디뿐 삼룡은 본척 만척이다. 너는 애비도 없고 오빠도 없느냐? 너는 매일처럼 이 외눈가를 못 보느냐? 그것과 그이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요? 춘심은 발칵 얼굴을 들었다. 그래도 아가리를 못 다치겠니? 준길은 재차 주먹을 들었다. 봤군. 그때야 비로소 최달근은 준길이의 주먹 쥔 손목을 막았다. 그 주먹은 함부로 쓸 것이 아니야. 쓸 데가 따로 있어. 침착한 어조였다. 그리고 그런데 듣자니 배경민이라는 이름은 나도 어디서 듣던 이름 같은데. 어렸을 적에 약혼을 하고 평양서 중학을 마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 무슨 대학을 다니는 조도전 대학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조도전 대학. 그래, 그 자식을 아십니까? 아다마다. 나와 중학 동창인데. 아, 그래요? 그 순간 춘심이의 청각이 사냥개처럼 날쌔진다. 그러면 저 신성우와도 같은 동창이 아닙니까? 왜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아다니는 장일수와도 같은 동창이고. 그러면 박군을 그처럼 애꾸눈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배경미네. 아내지요. 아, 그랬던가. 예배당에서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가 바로. 그렇죠. 그저 그년을 붙잡기만 하면 양쪽 눈깔에다 깜정 콩알을 박아버릴 테요. 최달근은 넓고도 좁은 세상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 그 이의 소식은 통 모르는가? 1년 전까지는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데 또 누구의 말을 들으면 서울서 얼핏 보았다고도 하고요. 벌써 만주 같은 데로 내뺐지. 내뺐어. 하고 삼룡이가 말을 받았다. 그런데 영민이 자식이 이번 방학에 제 애비한테 집을 쫓겨났단 말이야. 마음속이 고소해서 하는 삼룡이의 말이다. 쫓겨났다고요? 왜요? 춘심이가 호닥닥 놀래며 물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도 애비와 무슨 말다툼을 한 모양인데 내가 떠나기 이틀 전에 쫓겨난 것만은 사실이야. 생각한데 학비 문제 때문일 거야. 학비 문제라니요? 춘심이가 바싹 다가앉는다. 아들의 학비를 데리고 땅을 내놓다가 내가 사니까 미친 영감이 팔지 않았으니까 학비를 댈 돈이 있나. 그래서 부자지간에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지. 배경민이가 집을 쫓겨났다. 춘심이의 모든 정열이 그 한마디에 집중되었다. 4년 전 남행열차 승강구에서 군밤을 까면서 하룻밤을 앉아 세운 키만 컸던 배경민. 헤이, 집안꼴 잘돼 나간다. 준길은 아버지와 똑같은 감정을 토로하였다. 오빤 배가 개운하겠구려.
인연이 아직도 아가리를 못 잡죠? 잘들 놀고 있다. 뭐시 인연아? 너 같은 것이 암만 그 자식을 싸우더라도 자식이 건방져 먹어서 인제 너 같은 년은 돌아도 안 볼 게다. 별 빠진 년 같으니. 준길이가 베앗은 그 한마디는 확실히 춘심이의 길을 꺾어버리고 말았다. 약이 받친 고양이처럼 춘심은 숨길만이 쌕쌕한다. 춘심은 대꾸를 못한 채 입술을 꼭 깨물었다. 박춘심이 천일관에서 왔습니다. 그때 또 대문이 열리며 차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달근이가 또 문을 열어 제친다. 조금 아까웠던 바로 그 차부였다. 아니,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다면 그만이지. 왜 이리 귀찮게 찾아다니는 거야? 네네. 그런데 이번엔 손님이 다른답시오. 저 신 선생님께서 특별히 부르신다고요. 신 선생? 최달근과 준길이가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 네, 그렇게만 여쭈면 잘 아실 게라급쇼. 그때 춘심이가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깐만 기다려요. 나 화장 좀 고치고 나갈게요. 춘심이가 안방으로 건너가서 유달리 짙은 화장을 하고 있을 때 최달근은 신성호다 하고 중얼거렸다. 신성호가 특별히 춘심을 부른다. 춘심이가 들어앉기 전에 한 번 더 만나볼 셈인가. 그러나 신성호로서는 춘심을 요릿집에 부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한데. 그러면 대체 어떠한 좌석일까? 누구를 위하여 베푸른 좌석일까? 그때 춘심이가 뜰로 내려서면서 날이 술 못 따라드려 미안합니다. 하고 화환 같은 웃음을 남겨놓고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그때 최달근은 무릎을 탁 치며 배경민이가 서울에 온 것이다. 배경민이가요? 그렇다. 박 주사가 떠나기 이틀 전에 집을 쫓겨난 영민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신성호를 태양출판사로 찾아갔을 때 동경 가는 길에 한번 서울에 들리겠다는 엽서가 온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배경민이가 아니다. 장일수다. 우리가 찾고 있는 대통령이 틀림없이 동석을 할 것이다. 최달근의 눈초리가 번쩍 빛났다. 애정 연연. 예, 대통령이라고요? 준길은 놀랐다. 그렇다. 오늘 밤 배경민과 신성우와 장일수가 오랜만에 한 좌석에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좌석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신성우는 자기의 애인이었던 춘심을 부른 것이다. 애꾸눈인 준길은 최달근의 이 치밀한 추리에 혀를 채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박군. 내 육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시험해보는 것이 어때? 갑시다. 천일관으로 갑시다. 준길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가보자. 그러나 고기는 크다. 너무 조급히 굴다가는 놓쳐버릴지도 모르니까. 본부에 응원대를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별 한 개를 여럿으로 쪼개갖고 싶은가? 에이, 참, 잘 알았습니다. 최달근은 공을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다. 두 눈이 무섭게 타올랐다. 장일수를 체포한다는 일념이 그의 모든 정열을 붙들었다. 이보다 약 30분 전의 일이다. 청량리 밖 장일수가 몸을 숨기고 있는 집 대문 밖에서 자전거를 멈춘 한 사람의 용달인이 편지 한 장을 손에 들고 굳게 잠근 대문을 두드리며 허은옥 씨 편지요! 하고 고함을 쳤다. 이윽고 운옥이가 대문을 열고 나왔다. 허은옥 씨입니까? 네. 용달사에서 왔는데쇼. 어떤 손님 한 분이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고요. 네, 그러세요.
운옥은 편지를 받아주었다. 뒷등을 보니 발신인 주소 성명이 없다.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운옥은 봉투를 뗀다. 회답은 안 하셔도 괜찮으시다고요. 갖다만 드리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용다리는 자전거에 올라타자 휘파람을 불면서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누굴까? 내가 여기 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 혹시 선생님이 무슨 급한 환자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김준혁 박사의 필적은 아니었다. 운옥은 분주스레 봉투를 뗐다. 봉투를 떼니 속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운옥 씨, 이 편지를 장군에게 전해주시오. 신성호. 하고 씌어 있었다. 아이, 난 또 누구라고. 신 선생이 장 선생께 보내는 편지 아니야. 그렇다. 그것은 몸을 숨기고 있는 장일수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겉봉에 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 선생께서 편지가 왔어요. 운옥은 방으로 들어가자 책상 앞에서 무슨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장일수에게 편지를 내주었다. 전 또 제 이름을 부르기에 저한테 온 편지인 줄만 알았지요. 미안합니다. 장일수는 유쾌한 듯이 웃으며 편지를 뜯었다. 거기에는 대통령 각하, 꼬마가 상경하였네. 오랜만에 만나서 한 잔 푸른 술에 막혔던 구정을 풀어봄도 또한 통쾌지사가 아닌가. 군의 상처도 인젠 완쾌되었으니 아울러 군의 건강도 축복을 할 겸 이 편지 보는 대로 곧 와주게. 장소는 천일관, 바로 동대문 밖에 있는 이류요정인데 전찻길에서 조금 들어간 골목 막다른 집이네. 호신법이 남달리 능란하다는 군의 변장수를 한번 구경함도 부력 낳고. 하하하하. 편지를 읽고 난 장일수는 유쾌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한바탕 웃어댔다. 하하하. 하고 장일수는 연거푸 웃어대며 야, 이거 참 유쾌한걸. 아, 깜짝 놀랐네. 참 장 선생님도 뭐가 그리 기쁘세요. 운옥은 눈이 동그래진다. 가장 다정턴 9년 친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잔 술을 나누며 막혔던 구정을 풀어봄도 또한 통쾌지사가 아닌가. 누가 오셨나요? 꼬마 신랑, 저번 말한 그 꼬마가 왔답니다. 꼬마라고요? 그러다가 그만 운옥은 흑 하고 숨이 막힐 듯이 저 하고 다음 말을 잊지 못한 채 오뚜기처럼 우뚝 섰다. 네, 13살 때 약혼을 하였다는 그 꼬마 신랑 배경민 군이 왔답니다. 운옥은 대답을 못했다. 입을 열면 말이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감동의 덩어리가 먼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불덩어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핀뭉치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동경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린 모양인데 얼마만인가. 4년만? 중학 시절의 동물을 만나면 어쩐지 가슴속이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죠. 더구나 백구는 나처럼 성격이 거칠었질 않고요. 학과 덕이 겸비한 진실한 학도랍니다. 어딘가 운옥 씨의 인격과 비슷한 데가 있지요. 자, 그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장일수는 경쾌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장소가 어디시기에 장 선생님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간신히 운옥은 입을 열었다. 그 순간 장일수는 그 거칠스러운 얼굴에 피어오르는 듯한 정열을 띄우면서 잠깐 동안 운옥의 오들오들 떨고 있는 눈동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운옥은 대답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하고 또다시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운옥이었다. 운옥은 단지 장일수가 가려는 장소가 알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영민이가 와 있다는 장소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하하 하고 다음 순간 장일수는
지금 자기가 붙잡혀 있는 그 불덩어리 같은 감정을 먼 곳으로 추방이나 하듯이 웃어버린 후에 장소는 동대문 밖 천일관이지만 가만 계십시오. 내 운옥 씨에게 재밌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죠. 하고 그는 자기의 조그만 손가방에서 무엇인가를 뒤적거리다가 하나는 눈에다 끼고 하나는 코 밑에다 붙였다. 자, 어떻습니까? 이만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눈에 낀 것은 색안경이고 코 밑에 붙인 것은 수염이었다. 아이, 어쩌면 정말 몰라보겠어요. 운옥은 필요 이상으로 놀라어 보인다. 자기의 감동을 감추기 위해서다.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장일수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섰다. 운옥은 대문간까지 전송을 하면서 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장일수는 이윽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 그이가 왔다. 그이가 이 서울에 와 있다. 운옥은 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쳤다. 그이가 서울에 와 있다. 안절부절 못하고 운옥은 텅 빈 방 안을 빙빙 돌았다. 그이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을꼬. 이젠 정말로 어른이 됐을 테지. 학교만 마치면 변호사가 된다는데 그이가 변호사가 되고 내가 저 애꾸눈이 박준길이에게 붙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면 그이는 나를 위해서 정성껏 변호를 해줄까? 그런 것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르 볼을 적신다. 영민이가 단 한마디라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를 하여 준다면 운옥은 정말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 한없는 죽음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행복을, 가장 거룩한 행복을 운옥은 찾을 것 같았다. 삶의 보람이, 그리고 순환의 보람이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았다. 눈물 젖은 운옥의 눈앞에 그때 자기가 심판을 받는 법정의 광경이 한 토막 분명히 떠올랐다. 재판관, 검찰관들이 주르르 앉은 높은 단 밑에 삿갓을 쓰고 쇠수갑을 찬 한 사람의 불쌍한 여죄수의 자태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 변호사석에서 영민이가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그 불쌍한 여죄수를 위하여 열변을 토하고 있는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정말 그렇다면 죽어도 한이 없지 하였다. 그리고 조만간 법정에 서지 않으면 아니 될 운옥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만나봤으면. 지금까지 운옥은 다시는 영민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았다. 만나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지 못할 바엔 도리어 그이에게 마음고생을 시킬 바엔 차라리 운옥을 만나지 않는 것만 못했다. 그러나 단 한 번만 만나봤으면. 지금까지는 전혀 단념하여버렸던 그러한 욕망이 불길처럼 운옥의 마음을 휩쓸기 시작하였다. 만나도 할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을 것 같았다. 그저 영민의 성장을 한번 눈앞에 보는 것으로서 운옥은 만족하다. 먼 발로라도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만 봤으면. 운옥은 후딱 자기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6시 반이다. 장일수가 떠난 지도 반시간이 넘었다. 운옥은 그 무엇을 결심한 사람처럼 분주스레 간호복을 벗고 보통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러고만 섰을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영민을 놓칠 것만 같았다. 한 걸음이라도 좀 더 가까이. 그렇다. 한 걸음이라도 좀 더 가까이 그이의 옆으로 다가가고 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할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오겠어요. 뜰로 내려서면서 운옥은 안방을 향하여 말을 하였다. 다녀오시오. 운옥은 대문을 나섰다. 푸득푸득 또 눈이 내린다. 허둥지둥하는 발걸음이다. 천일관으로, 천일관으로.
운옥은 전차를 탈셈으로 청량리역으로 걸어갔다. 걸음이 아니고 절반은 다른 박질이다. 꿈길을 운옥은 걷는 것 같았다. 누구를 위한 청춘의 향연인고. 여기는 요정 청일관 2층. 유리상이 한량없이 빈약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개의 가난한 문학 청년 신성으로서는 아름다운 우정을 위하여 한 달 동안의 생활을 희생하는 후화로운 향연이었다. 자, 백군, 어서 그 잔을 내게 해. 백영민은 권하는 대로 쭉 들이키면서 그래 땅깨가 한사코 대통령을 노리고 있다는 말인가? 붙잡기만 하면 땅깨의 어깨 위에 별이 한 개 더 올라앉는다는 거야. 어때? 그만하면 인간 무대라는 것이 어떻다는 걸 짐작하겠지? 몇 잔 술에 신성호의 얼굴이 계집애처럼 빨개졌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선 적잖게 불명인걸. 땅깨에게 상처를 입다니. 그게 아직 대통령으로선 인간 무대를 모르는 탓이야. 자기도 무기는 가졌지만 설마 동창생 사이에 쏘기야 하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도대체 어리석었다는 말이야. 그 설마가 빗맞았다는 말이지. 백영민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진다. 자, 백군, 어서 술이나 먹세.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해서야 이 호화로운 향연이 보람이 있겠나? 마시고 취하고 노래하고. 신성호는 오늘 밤 이 자리를 한량없이 사랑한다. 아니, 그것은 백영민도 같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긴 올 것인가? 뭐고 말고. 그러면서 신성호는 팔뚝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색안경을 끼고 코 밑에 수염이 난 젊은 신사 한 사람이 뽀이의 안내를 받아 눈을 털면서 들어왔다. 우아하하하. 신사는 배와 어깨를 동시에 들썩거리며 두 팔을 쫙 벌리고 호걸풍의 웃음을 한바탕 쏟아놓았다. 대통령이 아닌가? 백영민과 신성호는 동시에 그렇게 외치며 장일수를 맞이하였다. 야, 꼬마, 이게 얼마만인고? 장일수는 덤뻑 영민의 손을 잡았다. 자네 듣건대 불명예의 부상을 받았다던데 이젠 괜찮은가? 불명예? 땅깨한테 물렸으니 불명예가 아닐 수 없지. 그런데 어떤가? 이만했으면 땅깨의 눈을 괴히 속이겠나? 응? 그러면서 수염을 한번 어루만져 보인다. 우리도 처음엔 감쪽같이 속았네.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그리고는 술상 앞에 벌썩 주저앉으며 자네들 벌써 상당히 마셨네 그려. 이건 좀 불공평한걸. 제 손으로 술병을 두서너게 자기 앞으로 다가놓고 커다란 찻종지에다 좔좔좔 붓는다. 그리고는 단숨에 쭉 들이키며 자, 백군, 자네도 이걸로 한잔하게. 오호, 이거 꼬마가 훌륭한 신사가 됐는걸. 애들이란 참 어느 틈에 크는지 장마 끝에 호박순 크듯 하거든. 자네 그 쓸데없는 말은 작작하고 안경이나 벗고 수염이나 좀 떼보게나. 안 돼. 기분은 약간 덜 날는지 몰라도 오늘 밤은 이대로 앉아 먹세. 항우장사도 운수가 불길하면 5강 하나 못 건너는 법이야. 그거 누가 알겠나? 땅깨가 대취하여 이 방을 자기네 방인 줄 알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날에는. 찻종지로 돌린 술이 순식간에 새 젊은이를 감격과 흥분의 세계로 끌고 들어갔다. 그래, 자넨 변호사가 돼서 대체 누굴 위해서 변호를 할 작정인가? 자네가 땅깨한테 붙들게 되면 자네를 변호할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잘 안 될걸? 땅깨가 날 붙들어? 그리고 신구는 뭐 소설가가 된다고? 그 소설가는 잔소리가 많아서 틀렸네. 그 대설가는 못 될지언정 하필 왜 소설가야? 사내대장부가 한번 나타가 왜 글쎄 잔소리꾼으로 일생을 마친단 말인가? 가세! 나와 함께 중국으로 가세. 거기에는 우리들 젊은이의
불타는 야망이 힘차게 깃들어 있다는 말이야. 조국을 위하여. 사내가 한번 낳다가 온돌방에서 죽어서야 될 말인가. 아, 누구를 위한 이 한 몸인고. 그때 신성호가 장일수의 말을 받아 처량한 목소리로 그렇다. 아, 누구를 위한 이 허무한 향연인고. 아깝다. 붉은 정열이여. 한 잔 푸른 술에 내 청춘을 마음껏 적시리니 그대 뜻이 있거든 내일 다시 검은고를 품고 찾아올지어다. 그 말에 배경민이가 벙글거리는 얼굴로 군사이스 자네 실현을 했는가? 하고 물었다. 신성우도 빙글빙글 웃으며 그렇네. 내 청춘에다 불을 붙여놓고 물을 퍼부은 그 다정하고도 싸늘한 여인을 오늘 밤 군에게 소개를 하마. 이거 오늘 밤 재수가 좋은걸? 하고 장일수는 벌개진 얼굴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혼자 남겨두고 온 운옥을 생각하면서 백군, 실은 나도 군에게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의 여인이 있는데 자네 오늘 밤은 우리 집으로 가서 자세. 네, 그 여인을 소개할 테니까. 그 말에 배경민도 웃음을 띄우고 오유경을 생각하며 실은 나도 군들에게 가장 자신있게 소개할 만한 한 사람의 여인이 있네. 아, 이거 가만 보니 실속들은 다 차렸네 그려. 그럼 자네 본처는 이혼을 했다는 말인가? 하고 묻는 장일수의 말에 본처? 아, 본처? 아니, 배경민의 대답이 무척 흐리다. 그때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났다. 아, 왔다. 내 청춘에 불을 붙여놓은 여인이 왔다. 신성호의 말이 끝나자 방 시탄이 문이 열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온 것은 춘심이었다. 춘심은 납신 절을 하며 아유, 눈이 어떻게 나오는지. 신선생 오랜만입니다. 춘심의 시선이 먼저 신성호를 붙들었다. 당신이 신군의 가슴에다 불을 붙여놓고 물을 퍼부은 사람이요? 춘심의 시선이 당황하게 장일수의 얼굴로 돌려졌다.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무슨 말씀이세요? 춘심은 화려하게 웃어 보인다. 물을 퍼부을진데 애당초 왜 불은 붙였느냐 말이오. 불을 붙이는 것도 인생이고 물을 붓는 것도 인생이죠. 그런데 거 무섭구려. 젊은 양반이 수염을 기르고 검은 안경은 하필 또 왜? 암만 해도 술이 아직 모자르신 모양이죠. 그러면서 술병을 들던 순간 춘심의 시선이 배경민의 얼굴을 무심중 붙잡다가 그만 후닥닥 놀랬다. 분이가 아니시오. 술병을 잡은 춘심의 흰손이 대답을 못하고 바르르 떨린다. 영민 씨가 아니세요? 일단 해말쑥했던 춘심의 얼굴이 다음 순간 빨갛게 물이 든다. 이거 어떻게 된 셈이야? 신성우와 장일수가 어리벙벙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 어쩌면 여기서 영민 씨를 뵐 줄은. 정말 천만 뜻밖입니다. 지금도 신군에게서 말은 들었지만 그것이 분인 줄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동경 가시는 길이세요? 네. 아버지가 시골 가셨다가 영민 씨를 만나셨다고. 네,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영민이가 집을 쫓겨났대지를 않는가. 그러나 그런 말을 참아 입에 담아 물을 수는 없었다. 이거 그러다 보니 동양 친구로군 그래. 신성호와 장일수는 유쾌히 웃는다.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난 춘심이와 영민이었다. 키만 크면 어른이나 한 3년쯤 더 있다 만나요. 네. 춘심이의 정열이 그렇게 외친 것도 벌써 옛날 일이다. 거치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러나 백주 씨가 민며느리를 들이던 날 분이의 어여쁜 꿈은 좀처럼 사라질 줄 몰랐다.
신성호의 청춘에다 불을 붙였다가 제 손으로 물을 부은 것도 단시 춘심이가 하나의 화류계 여자였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게다. 우리는 술이나 먹세, 술이나. 장일수가 푸푸 하면서 짝 잃은 외기력이 껴긴 신성호를 위로하듯이 술잔을 권한다. 그리고는 번뜩 방바닥에 길게 누워버리면서 건사이스, 응, 쓸쓸한가? 응, 한없이 쓸쓸하이. 신성호도 장일수와 나란히 발꿈치를 베고 누웠다. 마치 한 쌍의 원한가 끓여. 춘심이가 영민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던지는 말이다. 자, 영민 씨, 제 술 한 잔 드세요. 그리고 나도 한 잔 주세요. 인젠 술 자실 줄 아시겠죠? 춘심은 영민의 무릎에다 자기 무릎을 덧디겨 놓을 것처럼 바싹 다가앉았다. 대통령, 자넨 대통령이라도 이런 경우엔 별 수 없는가? 꼬마 신랑인 줄만 알았더니 지금 보니 상당하이. 콘사이스, 응? 울고 싶지 않은가? 한없이 서글프이. 자네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 누구를 위한 허무한 향연인고? 아깝다 붉은 정열이여. 한 잔 푸른 술에 내 청춘을 마음껏 적시리니. 그대 뜻이 있거든 내일 다시 검은고를 품고 찾아올지어다. 자, 대통령, 자세, 자, 나를 꼭 껴안아주게. 두 사람은 정말 취했다. 신성우는 장일수의 품에다 머리를 박고 기운 없이 눈을 감았다. 미안합니다. 내일 아침 검은고를 품고 찾아올 때까지 눈을 뜨면 안 돼요. 잘 알았다. 잘 알았어. 마음대로 놀아라. 장일수와 신성우는 마구 부담고 굴굴 코를 고르는 흉내를 낸다. 창밖엔 눈이 내린다. 그 보얗게 눈 내리는 저편 골목밖 전선대 옆에서 그때 2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섰는 거무튀튀한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움직이었다. 운명은 악마와 같이. 흉내를 내던 잠이 정말 깜빡 들어버린 장일수와 신성호였다. 술기운이 춘심이의 사지를 훈훈하게 적시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눈동자가 춘심이의 얼굴을 한층 더 어여쁘게 장식한다. 영민은 문득 춘심의 얼굴에서 천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랑의 천사의 요염에 가까운 정열의 어여쁨을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키만 컸던 4년 전에는 모르고 지난 어여쁨이었다. 속절없는 인생이르지 않아요? 화류계 여자에겐 순정이 없었던가요? 대학생은 뽐만 내렸나? 이거 왜 그러는 거유? 춘심은 목이 탄다. 영민의 무릎에 몸을 기댄 채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백초시 아드님 그처럼 훌륭했던가요? 곰부딱지 삼룡의 딸이 그처럼 보잘것이 없었던가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 누구가 잘나서 대학을 다니고 그 누구가 못나서 기생 노릇을 하는 줄 아슈? 분이 춘심이라도 그러셔. 분인 죽었대도. 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는 또 무슨 오해예요? 더 놓고 보면 그렇지 뭘 그래요. 그 누구가 못 사니까 못나서 못 사는 줄 알고 그 누구가 큰 기침을 하고 댕기니까 잘나서 그러는 줄 아시오? 분이는 왜 그런 말을... 영민은 무척 당황한다. 분이는 죽었대도 그러셔? 이런 투정을 단 한마디라도 해보고 죽었으면 분이도 한이 없지. 가엾은 분이... 가엾은 분이는 아름다운 꿈을 젖가슴 밑에 포옥 안고 죽었다우. 먼 나라로 시집을 갔다우. 그러다가 벌떡 몸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빤히 영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왜 그러는 거야? 대관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춘심인 술이 좀 취했어. 신군이 춘심을
어떻게나 사모하고 있는지 춘심이 모를 거요. 외로운 신군이요. 위로해 주시오. 그래, 그것뿐이요? 아주 우정이 다사롭구려. 대학생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외로운 신군만 눈에 보이고 외로운 춘심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춘심은 그만 식탁에 왈칵 엎드려지며 흐흐 느껴온다. 영민은 땀이 난다. 손수건을 꺼내 확확 타는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서 유리 들창을 드르르 열었다. 캄캄한 하늘이다. 뽀얗게 눈이 내린다. 춘심이의 자결된 정열이 가득 찬 방 안에 상쾌한 냉기가 휙 불어들어온다. 영민이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때 무릎 위에 놓였던 손수건이 식탁 위에 엎드려진 춘심이의 손등에 나비처럼 떨어졌다. 춘심이의 손가락이 무심 중 그 손수건을 움켜쥐고 얼굴을 가리우면서 발딱 몸을 일으키어 영민을 따라 들창가로 걸어갔다. 그때까지 운옥은 뒤누는 가슴을 간신히 억누르며 요정을 중심으로 미친 듯이 뺑뺑 돌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단 한 번 먼 발로라도 그분을 보고 싶은 맹렬한 충동이 운옥의 온몸을 폭풍처럼 휩쓸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2층 들창문이 드르르 열리며 학생복을 입은 배경민이가 나타나는 순간 운옥은 총알에 맞은 짐승처럼 후닥닥 놀래며 전선대 뒤에 몸을 감추어 버렸다. 그이다. 그분이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바로 자기 등 뒤에서 요란한 전차의 괴음이 우웅하고 지나가건만 운옥은 영민의 숨소리를 귀에 듣는 것 같았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나 뽀얗게 내리는 눈발 속으로 희미하게 바라보이는 저 그리운 모습이여. 어른이다. 어른이 되셨다. 온몸을 오들오들 떨면서 운옥이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바로 그때 기생인 듯 싶은 한 사람의 여인이 나타나면서 영민의 어깨에다 발을 얹었다. 눈 내리는 바깥 어둠과 우뚝 마주선 영민의 어깨에 기생은 손을 얹었다. 손을 얹고 영민과 나란히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돌연 얼굴을 영민의 몸에 파묻는다. 우는 것 같았다. 운옥은 또 한 번 후닥닥 놀래며 얼핏 시선을 돌렸다. 시선을 돌려 캄캄한 하늘에 수없이 나부끼는 눈송이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기 시작했다.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을 운옥이는 본 것 같았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진 사람처럼 얼굴이 확확 단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시 시선을 2층으로 던졌을 때 영민은 자기 팔에 파묻힌 여인의 두 어깨를 조용히 떠밀며 살그머니 여인의 옆을 떠나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으나 한편 한량없이 기쁜 운옥이었다. 박준길의 정열을 죽음으로써 한거한 운옥이었으며 김준혁의 정열에서 그리고 장일수의 정열에서 역시 살그머니 자기 몸을 피한 운옥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러한 행동이 운옥을 무척 기쁘게 하였다. 믿음직하였다. 그러나 운옥은 지금 자기 등 뒤에 약 100m 거리에서 애꾸는이 박준길이가 땅개 최달근과 함께 천일관을 향하여 헐레벌떡 걸어오고 있는 줄을 꿈에도 알 길이 없었다. 운옥은 그저 뚫어질 듯이 영민의 자태가 사라진 2층만 쳐다보고 멍하니 섰다. 아버지 말을 들으면 영민이가 틀림없이 상경했다니까. 신성우와 영민이가 필경 만났을 것입니다. 박준길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장일수도 10중 8구 왔을 것이라는 말이야. 최달근의 대답이다. 전선대 뒤에 서서 멍하니 2층을 바라보고 섰는 운옥과
그런 말을 하면서 걸어오는 박준길이와의 거리는 불과 2, 3미터밖에 더 떨어지지 않았다. 만일 하늘이 순환의 여인 허운옥에 걸어온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불과 1, 2미터 뒤까지 다가온 운옥의 악착한 운명을 한 줄기 동정의 눈물로써 거두어줌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뜻인 동시에 인간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는 운옥은 그저 영민이가 사라진 들장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그 그리운 모습을 볼 것인가 하였다. 하여튼 오늘 밤은 대통령의 손목에다 수갑을 채워야만 한다. 운옥은 후닥닥 놀래 2층에서 시선을 돌리며 대통령? 대통령이란 장일수의 별명이 아닌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을 등골에 느끼면서 전선대 뒤 컴컴한 골목 안으로 운옥은 얼른 몸을 피했다. 그러죠. 장일수가 오기만 했다면야 포대에든 쥐새끼니까요. 전투모의 국민복을 입은 두 사람의 사나이가 운옥의 코앞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헐레벌떡 지나간다. 지나가면서 두 사람은 컴컴한 골목 안에 우두커니 선 운옥을 힐끗힐끗 바라본다. 운옥은 가슴속이 콩알만해졌다. 오싹하고 달려드는 몸서림과 함께 아! 하고 그 순간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고함을 칠 뻔한 운옥이었다. 준길이가 아닌가? 박준길이다. 그렇다. 그것은 애꾸눈이 박준길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위험은 지나가 버렸다. 아니, 지나가 버리려던 위험이 그때 다시금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천일관 현관을 향하여 들어가던 두 사나이 가운데 한 사나이가 유달리 운옥을 힐끗힐끗 돌아보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마침내 발길을 돌려 운옥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아, 여보, 여보! 하고 운옥을 불렀다. 운옥이, 운옥이 하고 짐승처럼 대들던 태극령 고개의 그 무섭던 기억이 다시금 운옥의 전 신경을 긁어준다. 아, 이제 방금 코앞을 지나가던 그 지긋지긋한 애꾸눈의 두려움이여. 사나이는 다가온다. 아, 큰일 났구나. 후닥닥 놀래며 행길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운옥이 등 뒤에서 여보! 하고 사나이는 재차 불렀다. 그 순간 운옥은 두 서너 걸음 뛰어나가던 발길을 우뚝 멈추며 아, 하늘이여 하고 맘속으로 하늘을 찾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애국가를 부르고 박준길의 누나를 파낸 허운옥을 하늘은 끝끝내 용서하지 않을 셈인가. 당신, 거기 뭐하러 서 있어? 목소리가 뒤통수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준길이의 음성은 아니었다. 운옥은 우선 후 하고 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저의 집주인이 그러면서 문득 요정 쪽을 바라보니 애꾸눈이 준길이가 전등이 환한 현관 앞에서 드나드는 손님을 유심히 살피고 섰다. 아, 당신 바가지를 긁으러 온 모양이구려. 그러면서 추달그는 운옥의 얼굴을 할랜 듯이 들여다본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밤낮 집을 비고 요리집에만 파묻혀서 그러나 당신처럼 꽁무니만 따라댕긴다고 바깥 양반의 남봉이 쉽사리 먹는 건 아니오. 바깥 양반이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거든. 당신도 저기 생아씨들처럼 서비스를 좀 잘 해보구려. 그러면서 추달그는 빙글빙글 웃는 얼굴로 다시 준길이가 기다리고 있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후, 운옥은 긴 한숨을 푹 내쉬었다. 하늘이여, 감사하나이다. 하늘이 마침내 무심하지는 않았다. 하늘이 끝없이 운옥은 미더워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운옥은 자기 몸에 절박했던 위험과 똑같은 위험이 대통령 장일수의 신변에 절박한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 일을 어찌하노? 바라다 보니 중길이와 사나이는 잠깐 동안 사방을 살피고 섰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이 요리집 현관으로 선뜻 들어선다. 이 일을 정말 어쩌면 좋을까? 운옥은 발을 동동 굴렀다. 현관을 들어선 두 사나이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보이들과 무엇인가를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 유리문을 통하여 희미하게 바라다 보인다. 어떡하면 장 선생님께 이 절박한 위험을 알릴 수 있을 것인가? 2층 들창문은 아까 영민이가 연 채로 그냥 있다. 고함을 칠까? 고함을 쳐서 장 선생을 부를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자기를 싫어하는 영민이가 자기의 모양을 들창 밖에서 발견한다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운옥은 차마 자기의 초라한 자태를 훌륭한 대학생이 된 영민의 호화로운 시선 앞에 내놓기가 무척 무서웠다. 그러나 하는 수 없는 일이다. 고달픈 인생이여. 그 즈음 2층에서 그러한 절박한 위험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태세를 취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들 세 젊은이는 완전히 회복한 중학 시절의 감미로운 감정 속에서 다정다감한 청춘의 하룻밤을 한 잔 술에 흥겨이 적시고 있었던 것이니, 자, 춘심이 이제 그만했으면 내 옆으로 좀 와보겠지. 장일수와 부담고 잠깐 잠이 들었던 신성호가 일어나면서 춘심이의 손목을 끌었다. 몸이 허약해진 장일수는 아직도 굴아떨어진 채다. 아이, 정말 내가 그만 깜빡 잊었네. 내 귀여운 동생이 울고 있는 걸. 아이, 참 가엾기도 해라. 춘심은 냉큼 일어나 신성호의 옆으로 다가와 앉으면서 울었어? 누나 보고 싶어서 울었어? 춘심은 신성호의 얼굴을 어루만져준다. 누나 미워. 나하고는 안 놀고 다른 애하고만 노는 걸 뭐. 난 싫어. 난 몰라. 아이, 가엾어라. 자, 눈깔 사탕 줄게. 울지 말아요. 응? 그러면서 춘심이가 술잔을 들어 신성호의 입에다 갖다 대려는 바로 그때였다. 땅그랑 하고 육회를 담은 접시 위에 무엇인가가 떨어졌다. 이게 뭐야? 아이, 깜짝 놀랐다. 신성호와 춘심이가 후닥닥 일어나 들창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종이 조각이 아닌가? 그러면서 영민은 빨간 육수 속에 파묻힌 밤알만한 종이돌을 집었다. 무엇이 적혀있는 종이 조각으로 조약돌을 싼 것이었다. 거기에는 연필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글꼴이 적혀 있었다. 장혜수 씨, 빨리 몸을 피하시오. 현관문은 위험합니다. 다른 데로 피하시오. 영민은 번쩍 머리를 들었다. 장군, 빨리 일어나게. 그렇게 외치면서 장혜수를 흔들었다. 그 소리에 장혜수가 몸을 일으키었다. 이걸 보게. 누구가 들창으로 던진 것인데? 장혜수는 조약돌을 싼 종이 조각에 시선을 던지고 나서 하고 깊은 신음을 한 후에 백군, 그리고 신군. 장혜수는 백영민과 신성호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당분간 자네들과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네. 그러면 장혜수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러면 군은 다시 북쪽으로? 영민도 벌떡 일어났다. 장혜수는 빠른 말씨로 나의 소식이 알고 싶거든. 바로 북경 정양문 앞 거리에 있는 캬바레 용궁의 마담한테 연락을 취해주게. 잘 알았네. 빨리 장군을 뒷문으로. 춘심이 장군을 빨리 뒷문으로 안내를 해. 하는 신성호의 당황한 말에 네, 그럼 빨리 절 따라 나오세요. 춘심이가 냉큼 앞장을 서서 문을 열었다. 그럼 꼬마, 곤사이스, 나는 가네. 대통령,
부디 몸 조심해서. 춘심의 뒤를 따라 휙하고 바람처럼 문 밖으로 사라지는 장일수의 뒷모양을 영민과 성호는 멍하니 바라보고 섰다. 아, 대통령의 고달픈 생활이 또다시 시작됐다. 바람처럼 휙 사라진 그 어깨 넓은 뒷모양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두 젊은이는 문득 보았다. 조금 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휙 열리며 선뜻 방 안으로 들어선 두 사나이. 앞선 것은 권총을 든 최달근이었고 뒤선 것은 애꾸눈이 박준길이었다. 문을 열고 선뜻 들어선 두 사나이. 응? 아이? 놈이 벌써 뺐는가? 그렇게 외치며 최달근은 재빠른 눈초리로 방 안을 휙 돌아다 본다. 에이? 뺐다고요? 박준길이다. 에이? 빨리 뒷문으로 따라 나가라. 날쌘 사냥개처럼 다시 복도로 뛰쳐나가는 박준길이다. 최근 이게 얼마만인가? 배경민의 물음이다. 최달근은 그저 장일수를 놓친 것만이 통분하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군이 그와 같은 무기로 우리를 맞이할 줄은 천만 뜻밖에 아닌가. 신성호가 주는 술잔을 천천히 들이키면서 하는 영민의 말이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기를 거두고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 잔 먹어보는 게 어때? 자, 하고 영민은 술잔을 권하였다. 그때야 최달근도 하는 수 없는 듯이 무기를 거두고 인제 방금 장일수가 앉았던 자리에 천천히 앉으면서 참 오랜만인걸. 그런데 술잔은 셋인데 사람은 둘밖에 없다는 말이겠다. 하고 그 음침한 얼굴로 잔을 받아 쭉 마시었다. 둘에다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된다는 것은 초등수학이고, 그러니까 초등수학으로 둘에다 하나를 더해도 둘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최달근도 눅눅지 않다. 초등수학은 학교에서 배는 것이고 고등수학은 세상에서 배는 것이야. 그래 별이 한 개 더 붙을 만한 무슨 커다란 잉어를 한 놈 잡으러 왔는가? 검은 수염이 난 잉어, 색안경을 낀 잉어를 필시 놓쳤나 보네. 그런데 신군. 최군 왜 그러나? 자네 그만했으면 수완이 상당하네. 금시 이 자리에 앉아있던 잉어를 어디로 쫓아버렸나? 그놈의 잉어가 헤엄치는 줄 알았더니 토끼처럼 껑충 뛰어넘을 줄도 안단 말이야. 어디로? 신성호는 대답 대신 턱으로 열어제친 들창을 가리켰다. 그래? 최달근은 일어서 들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시 돌아와 앉으며 춘심은 대체 어딜 갔는가? 나 여기 있지 않소. 어느 사이에 춘심이가 들어서면서 하는 대답이다. 아마내도 요것이 탈집이야. 하고 춘심을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면서 그래 뒷문으론 또 어떤 서방을 전송하러 갔댔어? 범인은닉죄라는 한 대목이 형법에 씌어있는 줄을 몰라? 이거 왜들 그러는 거요? 이러지들 않고는 못 산답디까? 춘심은 찍하고 성냥을 그어 담배를 붙여문다. 요것 봐라. 이것이 다 대소설가 신성호 선생에게 뵌 수작이란 말이겠다. 그러지들 말아요. 누군 굶어 주겠답디까? 그때 헐레벌떡 박준길이가 들어왔다. 놓쳤습니다. 그만 요것 때문에. 그러면서 춘심을 무섭게 흘긴다. 오빤 또 왜 그러는 거유? 오빠 안 그런다고 부모 밥 굶길 춘심이 아니야요. 혹시 어때? 잘 들랐지? 잘 들랐지? 글쎄 뭐 때문에들 그리 떠드는 거요? 하고 코웃음으로 비웃어버리는 춘심에게 주먹을 들고 대들려던 준길의 애꾸눈이 영민의 얼굴을 무심중 붙잡았다. 난 또 누군가 했더니 설마 이 애꾸눈이의 내력을 모르진 않겠지? 그러면서
너 오늘 잘 만났다는 듯이 최달근을 향하여 이놈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중대 범인을 은닉한 죄로 모두 꽁꽁 동요매 갑시다. 그때 최달근은 여유 있는 태도로 빙글빙글 웃으면서 자넬랑 좀 가만히 있게. 어쨌든 내 9년 친구야. 그리고는 영민과 신성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오늘 밤은 이만하고 가겠네. 하여튼 군들이 오늘 밤 재수가 좋았던 것만은 알아두게. 푸르럭거리는 박준기를 대동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러나 자중해야만 될걸. 이 최달근의 별명이 무엇이었지? 땅깨. 개꿀이 3년에 족제비꿀이 안 된다고. 아마 이것은 군들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일 게라. 자기 인생에 자신을 가지고 하는 한마디였다. 하하하. 최달근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천정을 울리며 점점 멀리 사라진다. 자신이 만만한걸? 최달근이가 사라진 문 쪽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며 하는 신성호의 말이다. 하기야 어차피 자기 인생을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물거품 같은 인간들. 몰라. 땅개가 제법 우리들에게 충고를 한다. 하하하. 배경민과 신성호는 말똥말똥하니 앉았는 춘심을 양편에서 서로 껴안아 일으키면서 한바탕 호기 있게 웃어댔다. 자, 춘심이, 우리도 이제 돌아가 보세. 암만 해도 춘심인 행운이야. 한팔엔 배경민, 한팔엔 신성호. 아이, 취했다, 취했어. 신성호는 비틀거리는 몸을 춘심의 갸냘픈 어깨 위에다 얹으면서 춘심이, 배경민은 단념하는 게 좋아. 누가 뭐 어쨌나 뭐. 인격자 배경민 선생은 내일 오후 부산행 급행열차로 포르륵 날아가 버릴 파랑새야. 알았어? 파랑새. 파랑새엔 행복이 가득 깃들어 있다잖아요. 그건 행복의 그림자야. 행복은 바로 춘심이 눈앞에 있는 거야. 아이, 귀여. 어쩌면 말재주가 그처럼 늘었을까? 춘심은 신성호의 볼 위에다 입술을 가만히 갖다 댄다. 영민은 살그머니 먼저 현관으로 피해 내려오면서 누구한테 들은상 싶은 이야긴데 하였다. 아, 유경이의 편지에 그런 말이 씌어 있었다. 어떤 진실한 과학자가 유경이에게 했다는 말. 행복은 먼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경이의 눈앞에 있다고. 그 순간 영민은 유경이가 무척 그리워진다. 아까 낮에 만나본 유경이였건만, 그리고 내일 오후차로 동경으로 함께 들어갈 유경이건만, 그 하루 동안이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 진실한 과학자라는 인물이 홀랑 유경을 업어갈 것만 같았다. 나 내일 정거장에 나갈게요. 인력거를 타고 사라지면서 춘심은 영민을 돌아다 보았다. 이번엔 정말 부산과정 배웅을 갈 테하여. 밤이 갈수록 눈은 자꾸만 더 퍼붓는다. 도나문 앞 넓은 거리를 안국동으로 향하여 술 취한 두 젊은이는 장랑한 걸음으로 거닐고 있었다. 신성호의 하숙방을 찾아가는 두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종이돌은 대체 누구가 던졌는고? 글쎄, 그것이 이상한데. 아마 장군의 동지겠지? 신성호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우연의 일치일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필적인데. 무척 낯익은 글씨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튀어나오지 않는 영민이었다. 이윽고 안국동 신성호의 하숙 대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골목 밖까지 따라온 여인이 한 사람 있었다. 운옥이었다. 운옥은 두 사람이 들어간 대문 밖을 미친 사람처럼 빙빙 돌았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수상하다는 듯이
운옥을 hil깃들깃 돌아다 보았다. 그러다가 운옥이가 청량리 자기 숙소로 돌아온 것은 거의 12시가 가까웠을 무렵이었다. 마루 끝에 항상 놓여있던 장일수의 구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다. 눈을 털고 텅 비인 방으로 들어섰다. 눈물이 핑 눈자욱을 감돌았다. 그렇게도 보고 싶던 사람과 같은 서울 땅에서 밤을 새우건만, 그리고 불과 지척간에 그이의 모습을 보았건만 말 한마디 인사 한번 못하고 돌아온 자기의 외롭고 쓸쓸한 신세가 더할 수 없이 불쌍해지는 것이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기운 없이 책상 앞에 주저앉아서 운옥은 엎드려졌다. 그 엎드려진 허운옥의 캄캄한 눈자욱 속에 돌연 애꾸눈이 박준길이의 험상궂은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아, 하마터면. 운옥은 아직도 가슴이 설렁거려 견딜 수가 없다. 서울바닥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런데 장 선생은 어찌 되었을까? 어디로 피신을 했을까? 그때 운옥은 엎드려진 자기 팔꿈치 밑에서 한 장의 봉투를 발견하였다. 봉투에는 분명히 허운옥 씨라고 씌어 있었다. 운옥은 당황히 봉투를 뜯었다. 운옥 씨, 나는 다시금 거칠어온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가렵니다. 나에게는 안일한 생활이라는 것이 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상처를 받은 몸이었습니다만 돌아보면 즐거운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괴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운 괴로움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운옥 씨에게 기념물 같은 것을 하나 남겨두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운옥 씨를 학대하는 결과를 맺을 것 같아서 그만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운옥 씨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항상 있을 것 같아서 운옥 씨가 저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을 하나 갖고 갑니다. 종이 조각에 싼 조약돌 1개. 이 조그만 조약돌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한 사람의 고귀한 여인의 동지애를 느끼고 자신을 편달하고자 합니다. 분방하여 김준혁 박사의 후의에 대하여 따로 쓰지 못하오니 부디 치사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장일수 올림. 주신. 혹시 북쪽으로 여행을 오실 때가 계시거든 북경 정양문 앞거리에 있는 캬바레 용궁을 찾아주십시오. 아, 장 선생이 내 글씨를 알아보셨구나. 운옥은 편지를 움켜쥔 채 가늘게 한번 몸부림을 쳤다.